안녕하세요.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며 60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텔레비에서 틀어주는 드라마가 소소한 삶의 즐거움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드라마만큼이나 라디오 사연을 즐겨 듣는다고 하여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의 평범한 가정집에 이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무렵의 가정이 대개 그렇듯이 저도 고등교육은 꿈도 꿔보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자연스레 생업에 뛰어들게 되었지요. 저는 공장에 가서 힘들게 교대 근무를 하는 또래 친구들보단 사정이 많이 나은 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우동, 국수집을 하나 자그마하게 운영하셨었거든요. 교대 근무 대신 어머니를 도와 국수집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제 기억 속 어머니의 국수집은 아주 포근한 곳이었어요. 아침 장사는 공치는 날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365일 아침 장사를 고집하셨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회사원이든 가난한 학생이든 꼭 한 명씩 걸음을 멈추고 가게를 들여다보곤 했어요. 학생, 춥죠? 그러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살가운 태도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러면 학생은 화들짝 놀라면서 뒷걸음질을 쳐 멀어졌죠.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분이셨어요. 모두가 가난한 시절이었거든요. 괜찮아요. 돈은 나중에 줘도 되니까 들어와서 한 그릇 먹고 가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학생도 사연 있는 신입사원도 나중에는 슬며시 찾아와서 외상을 달고 갔어요. 그중에는 계속 달리는 외상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미안해서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월급날이든 용돈을 받는 날이든 쌈짓돈을 구깃구깃 모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특히 가난한 학생들이 어머니께 그렇게 잘했어요. 아침 장사만 하신 건 물론 아니었어요. 근처 공장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점심 장사, 퇴근길에 들러서 뜨끈한 우동에 소주 한잔하는 어른들을 위한 저녁 장사까지 열심히 쉬었죠. 특히 우동, 국수 반 그릇에 사람들이 먹다 남긴 깐 소주를 저렴하게 내주었는데 그게 대학생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어요. 덕분에 가게는 하루 종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덩달아 저까지 하루 종일 가게에 묶여 있어야 했고요. 음식점이라는 게 손님이 있을 때만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수를 팔려면 고명이니 면이니 육수니 미리 다 준비를 해놓아야 하고 손님이 빠지면 그릇이니 수저니 컵이니 설거지를 해놓아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 시절에 다른 집보다 유복하다면 유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 저와 어머니가 고생한 만큼 동생들은 편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춥고 배고플 때 따뜻한 국수를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저희 어머니를 은인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몸은 지치고 피곤해도 마음만은 늘 풍족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 온 가족을 먹여 살린 경혜국수는 그 뒤로도 오랜 시간 한 자리를 지켜왔어요. 제 나이 30에 어머니께 물려받아 바로 몇 년까지 운영을 해왔네요. 어머니께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모두에겐 이 국수집이 커다란 의미가 있었지만 제게는 더 남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 남편과도 국수집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저희 남편은 어머니의 오랜 단골이었어요. 대학생 시절부터 30이 넘어서까지 왔으니 적어도 10년은 꾸준했죠. 결혼한 지 몇 년 지난 어느 날 이렇게 털어놓더라고요. 처음엔 돈도 없고 춥고 서러울 때 끼니를 챙겨주신 어머니가 감사해서 자주 찾아왔지만 나중에는 저 때문에 더 자주 오게 된 것도 있다고요. 수줍게 털어놓는 게 어찌나 귀엽든지요. 남편의 고향은 전북 순천이에요. 서울로 상경하고 싶은 마음에 학창시절 내내 주구장창 공부만 해서 기어이 서울에 있는 모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다 격동에 2학년을 보내던 와중에 불현듯 부모님께 학비를 지원받는 게 죄송스러워서 스스로 벌기로 했다나요. 그 길로 휴학계를 내고 일자리를 수소문한 끝에 인천의 한 공장을 소개받았대요. 아는 분의 소개로 들어가서 그런지 그때 기준으로 근무 조건은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적어도 잔업이나 특근이 많아서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거의 매일 저녁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저희 가게에 와서 술을 마셨거든요. 그때 일하던 공장에서 지원하는 기숙자도 있었는데 차마 청춘을 그런 곳에서 보내긴 싫었는지 공장 단지 근처에 하숙집을 얻었어요. 그 하숙집이 우연찮게 바로 저희 국수집 근처에 있었고요. 그러니 매일 부어라 마셔라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제 손으로 학비를 벌겠다던 남편은 술 사 먹느라 까먹고 저랑 데이트하느라 까먹고 한 5년쯤 일하다 그대로 저희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앉았어요. 워낙에 어르신들에게도 싹싹하게 잘하는 사람이라 저희 부모님 마음에도 쏙 들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남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치셨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다루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하려면 아름아름 아는 사람 소개로 들어가 한 1년 일을 배워야 했었거든요. 그만큼 수입이 괜찮았죠. 남편은 아직도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은인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죠. 어쩌다 보니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물려받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살게 되었어요. 저희 가게야 워낙에 단골 손님도 많고 해서 바꿀 걱정은 안 해도 되었었고 남편의 일도 계속 잘 되어서 나중에는 작은 회사의 사장 자리까지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딱 모난 구석 없이 남들처럼 살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60이나 먹었네요. 이제는 자식들도 다 키워서 시집 장가도 보냈고 그간 벌어놓은 돈으로 남편과 유유자적 신손노름이나 하며 살자고 다짐했죠. 가게를 정리하고 돌아 나오는 길이 어찌나 새삼스럽던지요. 하필이면 눈까지 펑펑 내려서 저와 남편은 손을 잡고 걸으며 옛 추억도 회상하고 감상에 젖어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네요. 남편도 함께 사업을 하던 분들께 회사를 잘 양도하고 은퇴했어요. 은퇴 후에는 둘이 집에서 소소하게 취미생활도 즐기고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치열하게 살아온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설계할 수 있었네요. 아들, 딸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고 며느리 사위도 살가워서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네요. 어머, 어머님, 이 옷 너무 예쁘네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궁금해요. 저도 거기서 예쁜 옷 좀 사게요. 특히 며느리는 어찌나 제게 살갑게 굴며 애교를 떨어대든지 꼭 만내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답니다. 명절에는 물론이고 제 생일 심지어는 저희도 챙기지 않는 저희의 결혼기념일까지 전화해서 챙겨주곤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만날 때마다 아들 몰래 두둑하게 용돈을 챙겨주었네요.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면 월급 외에도 남편 모르게 가지고 있어야 할 비상금이 꼭 필요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며느라가가 돈을 못 버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이 번다고 봐야죠. 한의대를 졸업해서 첫 직장으로 꽤 괜찮은 한의원에 취업을 했거든요. 연차도 꽤 쌓였고요. 능력 있는 아이였어요. 솔직히 처음 인사해 왔을 땐 아들에겐 과분하다 싶기도 했어요. 저런 아이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 애를 만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예쁘지, 항벌 좋지, 직업 좋지, 성격 좋지 어느 하나 모난 구석 없이 예쁜 것이 꼭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온 복덩어리 같았어요. 어머님, 아버님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아셨죠? 제가 이번에 보약 한 첩 지어서 보내드릴게요. 하루에 3번 꼭꼭 챙겨 드세요. 아셨죠? 꼭이에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때 되면 보약도 지어보내고 공진당이다 뭐다 몸에 좋다는 환도 챙겨보내고 제 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저희를 대해주었지요.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며느리를 예뻐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외출할 일이 생겨 나갔다가 우연찮게 며느리가 일하는 한의원 앞을 지나게 되었죠. 평소에 아들 녀석이 절대로 찾아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서 실제로 온 건 처음이었어요. 부담이 된다나 뭐라나. 그렇지만 저희를 그렇게 깍듯이 대하는 며느리가 제 깜짝 방문을 싫어할 것 같진 않더군요.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보고 시장에서 산 귤이나 전해주고 올 심산이었지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고요.
그렇게 계단을 올라 한의원에 들어서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서 오세요. 어디 진료 보러 오신 거예요? 저희 한의원은 처음이세요? 어찌나 살갑든지 기분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예쁘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예뻐 보일 수밖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우, 저기 김지 선생님 계신가요? 아, 김지희 선생님께 예약하신 거세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무언가 확인하더군요. 아마 예약 차트였을 거예요. 저는 직원이 헛수고하기 전에 정정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해서 사실대로 말을 하려는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날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너무나도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였지만 그렇게 날선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듣질 못했죠. 저는 벌컥 열린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어디선가 찬바람이 쌩 하고 부는 것 같았죠. 나가세요.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요. 빨리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리가 멈춰버리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마치 잡상인, 아니 빚쟁이라도 되는 것처럼 쫓아내버렸어요. 당황해서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는데도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문 밖으로 나가더군요. 직원들 보기 창피하게 정말. 나지막히 말하는데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며느리의 손에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죠. 문전박대를 당하고서 너무 서러운 마음에 며느리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의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남편을 통해서 전달해드린 것 같은데요. 절대로 여기 오지 마시라고요. 못 들으셨어요? 아, 정말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요. 돌아가세요, 빨리요. 저 바쁘니까 멀리 못 나가요. 계단 막지 말고 얼른 내려가세요. 저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자기 할 말만 우다다다 쏟아내고서는 휙 몸을 돌려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부끄럽게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럽더군요.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일이 또 있었나 싶었어요. 맹세코 없을 거예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떨리는 손으로 겨우 난간을 잡아가며 계단을 내려왔네요.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도 15분은 걸린 것 같아요. 다리가 풀려 주저앉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저는 일단 떨리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대로 거리에 있다가는 정말 쓰러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겨우겨우 집에 도착한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며칠 알아누웠어요. 남편이며 아들이며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몸살이 걸렸나 보다 하면서 말을 돌렸죠. 죽 한 숟가락 떠먹고 자고 또 잠깐 깨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자고 그런 생활을 며칠이나 반복했어요. 며느리에게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질 않더군요. 얼마나 그렇게 누워서 지냈을까요? 머리가 차갑게 식더군요. 제가 알던 며느린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죠? 정말 이상했어요. 제게 벌어진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었죠. 저는 며느리가 제게, 아니 저희 가족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날 이상한 태도를 보인 이후에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뭘 숨기고 싶은 건지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죠.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냉장고를 향했어요. 남편이 사다 놓은 죽을 꺼내 가스레인지에 돌렸죠. 일단 몸을 움직이려면 든든히 먹고 기력부터 찾아야 하니까요. 죽을 싹싹 긁어먹은 저는 휴대폰을 찾았어요. 그리고 몇 군데 전화를 돌렸죠.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리는 것 같아요. 오, 이게 누구야?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날이 쌀쌀해지니까 경위국수가 그립네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반가운 기색이 가득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오랜 단골분이었거든요. 제가 아직 10대일 때부터 오시던 분이었으니 그간 쌓인 내적 친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다름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한 사정을 그분께 설명드렸어요. 요즘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쩍다.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뭐 그런 내용이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흔쾌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전문인 후배가 있죠. 형사 오래 하다가 은퇴하고 사무실 차린 녀석인데 그런 일이라면 기가 막히게 해요.
증거 수집이 주특기인지라 물론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요. 아주 합법적인 루트로 그 녀석에게 사장님 연락처 전달해 드릴게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척하면 척이었어요. 저는 곤란할 수도 있는 부탁을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정말 감사해요. 곤란하던 차에 서장님이 딱 생각나지 뭐예요. 다음에 꼭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아유, 그런 소리 말아요. 제가 한참 틀어박혀서 시험 공부할 때 어머님께서 얼마나 저를 잘 챙겨주셨는데요. 아시면서 그런다. 장차 큰일 할 사람이 어디 가서 굶고 다니지 말라고 주먹밥까지 싸다 주신 거 잊으셨어요? 비록 지금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지라도 큰 꿈을 품고 사는 만큼 당당하게 어깨 피고 다니라고 해주신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 은혜를 갚는 건데 감사는요. 그렇지만 식사 대접은 사양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요즘 또 손맛이 그립거든요. 서장님이 너스레를 떨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5분도 안 돼서 서장님의 후배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장님이 특별히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신 모양이에요. 둘 다 하도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 겉으로는 존댓말을 붙이지만 거의 친누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소개받은 분과 약속을 잡고 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불쑥 일터에 찾아간 것을 무례하게 느껴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남아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운 사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서장님께 소개받은 사장님 번호가 찍혀있더군요. 제가 움직이는 게 편치 않아서 이쪽으로 와주신다고 이야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와주실 줄은 몰라서 조금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네요. 네, 여보세요? 아, 사모님, 더 근처에 와 있습니다. 여기 길모퉁이에 카페 아시죠? 그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와서 나누시죠. 아, 예, 그러지요. 금방 나가겠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신다면서 본인을 소개해 주신 사장님께 저는 그간의 일을 설명드렸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이 혹시 저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그랬더니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행동이 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남들보다 촉이 발달한 편인데 딱 느낌이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 무언가 있을 거라고 자기만 믿고 2주일만 기다려주시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는데 괜히 저까지 비장해지더군요. 저는 서장님께 전문가분을 소개받은 만큼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을 전하고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싱숭생숭하는 사이 시간은 훌쩍훌쩍 가버렸죠. 그동안 며느리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해볼까 했지만 그것도 괜히 꼴이 우스워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대망의 약속날 일전에 카페에서 마주 앉은 사장님의 표정이 뭔가 이리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암시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장님은 제게 어떤 남자의 사진을 내밀었어요. 식당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더군요. 그렇지만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사장님께 모르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리곤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며느님에게 상간남이 있습니다. 저는 충격에 눈을 질끈 감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격적이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떨려오는 몸을 겨우 붙들어 잡으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 인간은 대체 어떤 인간인가요? 막상 지금 닥친 상황을 물어보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자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저를 진정시켰어요. 사모님, 사실 이런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이쪽 일을 5년째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 죄송스럽지만 며느님이 아니 그 여자 아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상간남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며느리더러 악질 중에 악질이라뇨? 물론 저와 저희 아들을 속이고 바람을 핀 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나쁜 소리를 하는 게 이상했어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죠. 그 애에게 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예감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죠. 그게 무슨 제가 더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나요? 사장님은 어려운 말을 꺼내려는 듯이 계속해서 말을 골랐어요. 저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된다고, 여기까지 온 이상 어느 정도 각오는 되어 있다고, 어떤 말을 들어도 놀라지 않겠다고 사장님을 거듭 안심시켰죠. 그제서야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여자 심각하더라고요. 아드님과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남자가 있습니다. 슬쩍 조사해보니 한의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오히려 그 남자를 남편으로 알고 있는 것 같더군요. 한의원에도 자주 드나드는 모양이고요. 몇 년씩 장기 근속하는 간호사가 없어서 딱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모님이 방문하신 게 달갑잖을 수밖에요. 아니, 그 정도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당황할 수밖에요. 그 여자도 참 어리석네요. 그게 숨긴다고 숨겨질 일인지. 아닌가? 하긴 지금까지 잘 속여왔으니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숨기자, 뭐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남자는 뭐 하는 인간인가요? 저는 속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화를 겨우 삼키며 물었어요. 관광지에서 작은 호텔을 몇 개 운영하고 있다나 주변에는 그런 식으로 소개하고 다니는 모양인데 조사해보니 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여기저기 돈이나 뜯어내고 다니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이 새끼. 더 가관인 건 그 여자 공범이더라고요. 그 둘한테 당해서 벼르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다가 날벼락 맞으실 뻔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뭐든 돕겠습니다. 이 연놈들 싸그리 묶어서 콩밥 처먹게 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장님이 분개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마 제가 느낄 심적 괴로움과 당혹스러운 분노를 어느 정도 덜어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야기를 가만히 곱씹다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런 여자가 대체 왜 저희 아들과 결혼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저희 아들과는 왜 만난 걸까요? 혹시 결혼을 통해 뭔가 빼먹으려고 그런 거였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죠? 과거를 싹 청산하고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했는지도요. 그러려면 먼저 그 남자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할 것이지 어이가 없네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 여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요. 여기서 우리끼리 추측하고 망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러고 앉아있는 사이에도 불쌍한 아들 녀석은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며 다정한 눈길을 보내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충격에 멍 때리고 있을 틈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저지른 일들, 사기든 바람이든 싹 다 정리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요. 사례는 톡톡히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제가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자 사장님이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제가 서장님을 뵐 면목이 안 섭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서장님께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 그만두고 막막할 때 이 일을 추천해 주신 것도 서장님이셨어요.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셨죠. 그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모님, 제발 고개 드세요. 이러시면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중대한 일을 도와주시는데. 사모님 국수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서장님이 어찌나 자랑하시는지 그걸 여태 못 먹어본 게 제 한입니다. 이번 일 잘 끝내고 저 뜨끈하게 국수나 한번 말아주세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허허 웃으시는데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서장님이 괜히 이분을 소개시켜 주신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일은 사장님께 맡겼으니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죠.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들. 엄마야. 엄마가 아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퇴근하고 와줄 수 있을까? 혼자 와. 아들한테 할 말도 있고. 그래. 끊어. 좀 이따 보자.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여자와 떼놓아야 하겠다 싶어서였죠.
증거를 모으고 그 여자에게 지옥을 선사할 때까지 아들에겐 비밀로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차마 아들에게 못할 짓 같아서 어렵더라도 오늘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어요. 그 악랄한 여자랑 며칠을 더 같이 살게 하기도 싫었고요. 아들은 별 의심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서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서장님, 저예요. 그때 소개시켜주신 후배분이 너무 일을 잘해주셔서요. 그런데 서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그 녀석 고객과의 일은 철저하게 비밀 유지하는 친구라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부탁이야 언제든 환영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는 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사장님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서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기 시작했어요. 듣는 내내 속이 턱턱 막혔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분노해 주시는 서장님 덕분에 그나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죠. 아니 그런 죽일 년놈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결탄코 콩밥 먹게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후배 녀석이랑 통화 좀 하겠습니다. 증거 수집 철저히 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할게요. 걱정 팍 붙들어 놓으시고 제 연락만 기다리고 계세요. 예, 서장님.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그런 나쁜 년놈들 잡아 쳐넣는 게 제 일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릴 따름이죠. 혹시 일이 진행되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저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마음을 좀 정리해야 해서요. 증거 수집이 얼마나 걸릴지 그게 관건일 것 같네요. 확실한 증거만 나오면 바로 영장 신청해서 구속수사 진행할 텐데 아마 못해도 2주면 수사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해요, 서장님. 조만간 한번 초대드릴게요. 일 잘 끝나고 후배분이랑 같이 오세요.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어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제가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마음 놓고 쉬고 계세요. 전화를 끄는 저는 굳은 표정으로 다짐했어요. 이 년놈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주마.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막막한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아들에게는 또 남편에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거든요. 오늘따라 하늘이 야속하기만 했죠.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꾸준히 흘러 어느새 아들의 퇴근 시간이 다 되었어요. 잠시 기다리고 있자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들이었어요. 오는 길에 시장이라도 들렀는지 손에는 과일이 잔뜩 들려 있었죠. 아유, 뭘 이런 걸 들고 왔어. 저는 괜히 미안해진 마음으로 아들이 건넨 비닐봉투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귤과 샤인머스켓, 사과가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아들에게 그런 잔인한 현실을 이야기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들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되려 저를 걱정하더군요. 엄마, 표정이 안 좋네. 혹시 어디 아파요? 병원이라도 다녀왔어? 제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아들이 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영양제도 한아름 사다 주고요. 아니야 그런 거. 일단 앉자. 피곤하지? 아,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고 등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까마득히 여태 살았으니 안쓰러웠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디 보통 일인가요? 사랑하는 부인이 사기꾼에 자기보다 더 오래 만난 남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될 텐데요. 저는 일단 아들을 식탁에 앉혔어요.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이야기를 하려는 거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식탁에 앉아 요즘 사는 이야기를 술술 늘어놓았어요. 평소라면 맞장구 치며 잘 들어줄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특히 그 여자 이야기를 할 때요. 그래서 저희가 아들 밥 다 되었어. 맛있게 먹자. 저도 모르게 말을 끊고 말았죠. 아들은 제 태도가 이상했는지 잠깐 저를 쳐다보다가 이내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진한 된장찌개에 따뜻한 쌀밥을 먹는 아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한참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들, 실은 엄마가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부른 거야.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진중하게 바뀌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오늘 계속 이상하더라고. 무슨 일인데요, 엄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을 보자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것보다 한시 빨리 알게 되는 게 낫겠죠. 아들,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엄마 말 끊지 말고 차분하게 끝까지 듣는다고 먼저 약속해. 아, 무슨 이야기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요. 약속할게. 절대 엄마 말 안 끊고 끝까지 들을게. 며느라기. 그러니까 지희 이야기야.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최대한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처음 한의원에서 보여준 이상한 태도부터 서장님께 부탁해 뒤를 캔 사실까지요. 처음에는 제게 뒷조사까지 시킨 거냐며 화를 내던 아들 녀석도 그 여자의 파렴치한 이중생활에 관해 듣게 되자 얼굴이 파랗게 식더군요. 결혼 전에 오래 만나던 남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거의 폭발할 듯이 온몸을 떨었어요. 듣자 하니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호텔 운영하고 있는 사촌 오빠라고 소개를 했다나? 다정하게 구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원래 사이가 좋은 사촌 남매지간이었거니 했대요. 정말 파렴치하죠. 지 남편에게 내연남을 당당하게 소개시켜주다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우라통이 터져서 저도 모르게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러자 아들 녀석도 저를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잘못해서 제게 불효를 한 것 같다면서요. 가장 힘든 건 아들 녀석일 텐데 지 엄마를 더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저는 더 가슴이 아파졌어요. 저희는 한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그리고는 다짐했어요. 철저하게 복수해주겠다고요. 그냥 콩밥을 먹이는 걸로는 성에 차질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 울고 진이 빠진 아들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아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들은 집에 가서 짐을 싸가지고 나오기로 했어요. 하루라도 그 여자랑 같이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자에게는 급하게 출장이 잡혔다는 핑계를 둘러대기로 했죠. 아마 얼씨구나 좋다 싶을 거예요. 지 남편이 없는 동안 내연남이랑 신나게 즐길 생각에 들떠서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괘씸했지만 지금은 어디 한번 할 테면 해봐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싶기도 했어요. 그럴수록 잡을 증거는 늘어나고 정도 확실히 떨어질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희의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우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여자의 사회적 지위를 추락시키는 일이었어요. 사기꾼 주제에 꼴에 한의사라고 남들을 우습게 보면서 하대하는 꼴을 더 봐줄 수 없었거든요. 이 일은 후배 사장님이 맡아서 해주셨어요. 한의원 직원분들에게 SNS 메시지로 은근하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런 글을 게시하였어요. 안녕하세요. 한의사의 탈을 쓴 사기꾼에게 대해 폭로하고자 이 같은 글을 게시합니다. 인천 소재의 한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 씨는 수억대 사기의 주범입니다. 공범인 최모 씨와 내연 관계에 있으며 둘은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한의원 직원들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읽게 된다나요? 신원을 특정할 수 없게 모호하게 적었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충분히 이 글에서 말하는 김모 씨가 그 여자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테고 100%는 아니니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결국 저들끼리 수군거리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 게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피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죽어도 알려주지 않고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방법이었죠. 이렇게 일주일이면 피가 싹 마를 거라나요? 사장님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한의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 게시물에 좋아요 표시를 누른 거예요. 확실히 읽었다는 증거였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 다요. 그렇다는 건 분명히 내부적으로 말이 돌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소문이 시작된 거죠. 동시에 다른 작전도 착착 진행되었어요. 이번에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요. 슬며시 숨통을 조일 때였죠.
이미 증거는 충분히 모았고 사기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해둔 상태라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안 그래도 피해자들이 그 인간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정을 들어보니 그 남자 쪽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많은데 그 여자까지 묶여서 고소된 적은 없었나 봐요. 아마 한패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누가 알았겠어요. 당당하게 한의원에서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가 사기의 공범일 줄. 다들 내막을 알고는 분개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앞에 나서서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나 봐요. 사기를 당한 뒤에는 자기도 당했다면서 미안하다면서 펑펑 울어댔다나요. 이미 접수되었던 고소장에 새로 작성한 고소장과 증거를 더해 접수를 마쳤어요. 아마 며칠 안에 그년놈들 핸드폰으로 고소장 접수 소환 연락이 갈 거였죠. 그 남자는 특별한 직장이 없으니 당장 달아날 수는 있지만 그 파렴치한 여잔 그럴 수 없겠죠. 직장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 남자가 달아나지 못하게 확실하게 붙잡을 계획도 필요했어요. 두 년놈들에게 모두 천벌을 내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며칠 뒤에 다시 그 여자가 일하는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속을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인 척 접수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튀어나와선 또 제게 막말을 하더군요. 아니 왜 또 오셨어요? 예? 제가 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제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어머나, 아니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저는 그냥 침이나 좀 맞으려고 하는데 제가 한의원에 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뭐가 문제라도? 저는 존댓말로 능청을 떨며 그 여자의 비위를 살살 긁었어요.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그런 심정이었죠. 그러자 그 여자도 할 말이 없는지 더 따지고 들지는 못하고 제 손목을 확 낚아채 조용히 끌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됐고 잔말 말고 나오세요. 여기 말고 한의원 많잖아요. 왜 하필 여기 오셔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잖아요. 제가 일하는 곳에 오지 말아달라고요. 이러시는 거 저 불편해요. 아니, 나도 며느리가 놔주는 침 좀 맞아보겠다는데 얘가 대체 왜 이래? 못 찔리는 거라도 있니? 저는 손목이 붙들려 나가면서도 일부러 카운터에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 간 좀 줄여봐라. 이런 거였죠. 사실 지금쯤 사장님이 펼친 작전 덕분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륜여다 뭐다 하는 구설로 시끄러울 테니 이렇게 수상쩍은 행동은 그 소문에 더 불을 지필 좋은 장작이 될 거였죠. 저기 옆에 사거리 한의원으로 가보세요. 거기가 침은 잘하니까요. 일하시는 곳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저 정말 불편해요.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제발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요. 아유, 한의사 며느리 드린다고 했을 때는 침도 맞으러 가고 보약도 쥐어 먹으러 가고 할 수 있겠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뭐람. 남보다 더하네 남보다 더해. 문전박대도 이런 문전박대가 없어. 알았다. 다시는 안 찾아오마. 저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궁시렁대면서 계단을 내려왔어요. 가까이 있던 직원들에게는 아마 들렸을지도 모르죠. 내려가면서 슬쩍 뒤를 쳐다보니 그 여자는 저를 신경 쓸 여력도 없다는 듯이 머리를 짚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슬슬 궁지에 몰리는 모양이었죠. 그렇지만 이 정도에서 끝나면 섭하죠. 그간 속은 게 있는데요. 저는 더 큰 항방을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화려한 피날레를 위한 계획을요. 일단 사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죠. 사장님, 그 년놈들이 같이 있을 때 급습하고 싶거든요. 기왕이면 그때 구속영장도 딱 들이밀면 좋겠고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서장님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아드님은 출장한 걸로 위장했다고 했죠? 예, 지금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10중 8구 내연남을 집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밀회를 위해서요. 되게 바람치한 인간들은 그렇게 마련이거든요. 저희는 집 근처에서 망을 보다가 내연남을 집으로 끌어들인 순간 집으로 급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 비밀번호도 알겠다. 가장 확실하게 현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죠. 다만 아드님께는 좀 잔인한 일이 될 겁니다. 저도 그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 같았죠. 그 둘을 한꺼번에 잡아들이지 못하면 분명 꽁문이 빠지게 도망칠 테니까요. 사장님께
아들 녀석은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 그대로 일을 진행하는 걸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서장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년놈들이 집에 들어간 순간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요. 이미 고소장도 접수되었고 구속수사 지시 떨어졌으니 2인조 사기꾼 팀을 체포한다는 명목이면 타이밍 맞춰서 형사 한두 명은 무리 없이 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에게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아무래도 아들 녀석의 집에 그 남자를 끌어들일 덫을 놓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이제 와서 뭘 걱정하고 그러세요. 저는 그 두 년놈들 잡아 족칠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하죠, 엄마. 그렇게 하자고 해요. 내가 그 꼴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으니까. 대신 사장님한테 망은 제가 보겠다고 해주세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끝맺음은 내가 확실하게 해야죠. 우려와는 다르게 아들 녀석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대요.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망을 보겠노라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호언장담까지 하더군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마땅히 분출할 곳을 찾지 못한 게 한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구석을 찾고 있었겠죠. 저는 아들의 뜻을 존중해 그리하라고 했고 사장님은 조금 우려되긴 하지만 저희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해주셨죠. 그리하여 아들의 잠복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아들 녀석은 퇴근 시간마다 렌트한 차를 집 근처에 주차시켜놓고 그 여자를 기다렸어요. 수상한 행적을 보일 때까지요. 처음 며칠은 아예 집도 들어오질 않았더군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아들 녀석이었지만 그래도 상처가 크긴 했나 봐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기 괴로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진걸요. 저는 힘들면 지금이라도 사람을 시키면 된다고 네가 꼭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들 녀석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더군요. 자기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겠다면서요. 그렇게 잠복한 지 4일째 마침내 불륜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 년놈들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아들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들 녀석은 분개할 표정으로 그 남자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것 또한 미리 약속이 된 거였죠. 사실 사장님을 통해 불륜의 증거를 잡자마자 남자의 부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당신의 남편과 내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것도 꽤 오래된 사이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전했죠. 자초지종을 듣고 난 여자는 처음엔 조금 경계하는 듯 했으나 핸드폰으로 전송한 몇 장의 증거 사진을 보고는 끝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안 그래도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끝장을 내야겠다면서 분개하더라군요. 내심 다행이었어요. 사기꾼인 걸 알고도 가정을 이룬 거면 어쩌나 같은 편으로 포석하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없진 않았거든요. 저희는 미리 만나서 약속을 정했어요. 불륜의 현장을 급습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자는 약속이요. 그럼 그 남자는 구속이 될 테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도 물어야 할 테니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재산을 분리해 놓으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죠. 적어도 제가 보기에 그 여자는 잘못한 게 없어 보였거든요. 사장님도 그분에게는 공범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요.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이미 한참 전부터 몰래 이혼 준비를 하느라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였더라고요. 덕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작전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달려온 그 남자의 부인과 함께 집을 급습했어요. 둘이서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홀딱 벗은 채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둘에게 큰 소리를 치며 카메라를 들이밀었어요. 이 쌍년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감히 내 아들의 침대에서 이딴 짓을 해? 이게 무슨... 여보... 두 년놈들이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옷을 주워 입지도 못한 채로 어정쩡하게 저희를 올려다보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라... 그 남자는 뭐라고 변명을 하려다가 자신의 꼴을 상기했는지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사기꾼의 혓바닥도 이럴 때는 도리가 없는가 보지? 제가 비아냥대자 그 염치 없는 년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어머니? 카메라 치우세요. 치우시라고요. 그리고 당신 출장 간다면서 다 거짓말이었어? 내 약점이라도 잡으려고 그런 치졸한 짓을 꾸민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치졸한 짓? 김지희 너 진짜 끝까지? 아주 적반하장이 따로 없더군요. 하긴
저 정도로 낯짝이 두꺼워야 사기꾼도 하는 거고 사기 결혼도 하는 거겠죠. 아들은 말문이 막히는지 욕도 하질 못하고 한숨만 푹 쉬었어요. 저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그년 하는 짓에 어이가 없었지만 여기서 무의미한 말싸움을 해봐야 입만 아팠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엿을 먹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밖을 향해 소리쳤죠. 형사님들 슬슬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밖에서 대기 중이던 형사님들이 집 안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꼭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는 암행어사라도 된 기분이었죠. 아들은 참담한 심정이었겠지만 솔직히 저는 속 시원했달까요? 그제야 남자가 소리치더군요. 무슨 짓이에요 이게? 간통죄 폐지된 지가 언젠데 말로 합시다 말로. 이거 안 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는지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니 설령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다니 놀랍더군요. 하긴 그렇게 뻔뻔하니까 이런 짓도 당당히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때 형사님이 입을 여셨어요. 김지희 씨, 최경일 씨 두 분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거고요. 이해하셨죠? 그러자 옆에서 망연자실 앉아있던 그 여자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저도요? 네. 김지희 씨도 최영일과 같은 건 사기 공범 혐의로 고소장 접수되었고 증거가 너무 많아서 구속수사 영장 떨어졌습니다. 문자로 조사받으러 오셔야 된다고 고지했는데 못 받아보셨어요? 얼른 일어나서 옷 입으세요. 자세한 얘긴 서에서 합시다. 그 여자의 벙찐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라서는 차마 변명도 못하고 옆에 떨어진 옷만 겨우 주워 입더군요. 당신 후회할 거야. 손에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이죽이더군요. 그 꼴이 우스워서 저도 한마디 해주었죠. 후회는 누가 하게 될까? 네 꼴을 봐. 외간 남자랑 뒹굴다가 반쯤 헐벗은 채로 수갑 차고 나가는 주제에 후회는 무슨. 뒤통수에 그렇게 외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지난날에 문전박대당한 수모를 다 갚아준 기분이었어요. 이제 그간 저희 모자를 속인 대가를 톡톡히 받아내야겠죠. 저희도 사기 결혼 혐의로 김지희 저 여자를 고소한 상태였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도 톡톡히 걸었고요. 물론 지금 찍은 영상은 앨범이 안 나오게 잘 편집해서 한의원 원장님께 보내드릴 거고 그럼 해고당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소문이야 직원들이 알아서 내줄 테니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땅에 떨어질 테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 속이 다 후련했어요. 구속이 되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물어주든 앞으로 어딜 취업하든 졸졸 따라다녀줄 작정이었죠. 물론 영상을 찍은 핸드폰을 들고서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로 모든 일은 착착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요. 아들 녀석은 졸지에 이혼남이 되었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한 걸 다행으로 여기려고요. 아들 녀석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뭐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요. 그 속이 어디 제 속이겠어요. 아무리 저희를 속이고 바람을 폈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싹 사라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속 쓰릴 텐데 괜히 저나 남편이 받을 충격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또 어렵더라고요.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면 좋을 텐데요. 듣기론 그 여자한테 몇 번이나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변명이나 들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 돼요. 뭐 뻔하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거다. 이 남자랑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얽혀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난 거다. 그러다 아들 녀석이 넘어가질 않으니 나중엔 협박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네요. 물론 그 남자 쪽에선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공범이었고 어떤 때는 그 여자가 먼저 나서서 설계를 할 때도 있었다고요. 서장님이 힘써주신 덕분에 아주 사소한 과거의 잘못들까지 먼지 털리듯 탈탈 털어내고 있어요. 아마 실형은 면치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건수가 우원하게 많아서요. 피해 보상도 해줘야 할 거고 저희가 건 사기 결혼 소송도 있으니 아마 앞으로의 인생은 크게 고달파질 거예요. 이 정도면 훌륭하게 복수한 셈 쳐도 되겠죠?
요즘엔 아들 녀석과 남편 그리고 저까지 셋이 유유자적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신혼집으로 얻었던 전셋집은 처분해버리고 일단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머리도 두기 싫다나요. 그럴만도 하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제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생각도 하기 싫다고 학을 때네요. 평생 부모님이나 모시고 살면서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할 거라나요. 저는 아들 녀석이 기죽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이에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지금까지 길고 긴 파란만장한 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주 오랜만에 만나게 된 지인 모임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이가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래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들 중 딱 절반이 동조했고 나머지 절반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다른 이들의 의견만 듣고 있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물론 좋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책에 나오는 근사한 이론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나도 별로인 것 같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말이 나도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표현이야. 난 이것보다 부질없는 것도 세상에 참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평소와 다른 저의 기색을 느낀 것인지 지인들이 살짝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쓸데없는 말을 얹은 건가 싶어서 금세 후회가 되었지만 그건 순전히 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긴 하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제가 나중에 커서 번듯한 지인 모임을 가지는 어른이 될 거라곤 상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우선 가난한 편이었거든요. 비단 돈이 없는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면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측면들에서도 저는 꽤 결핍을 겪는 아이였습니다. 그 언젠가 불우이웃의 현황을 알려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스튜디오에 나온 연예인들이 불우이웃들을 보면서 무척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신청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힘들게 지내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죄다 탄식을 뱉었습니다. 그건 가진 자들의 시선이에요. 아는 자들의 생각이죠. 못 배우면 모릅니다. 도대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무슨 제도가 생겨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나라 돈을 받아먹을 수 있는 건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걸 알지 못해요. 스마트폰이 전 연령층에 자리 잡은 현재에 와서도 그 현상은 유효합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어땠겠나요? 그야말로 무지했죠. 그냥 가난하게 태어나서 보고 자란 세상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였어요.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를 잡거나 공부에 두각을 보이거나 이런 명확한 탈출 방법들이 있었으나 제 친정 식구들을 비롯한 제 주변인들은 대부분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집에 방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문이 존재하는 독립공간은 오로지 화장실 뿐이었죠. 그런 구조의 집에서만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불량하진 않았다는 거죠. 제 친정언니, 오빠 전부 학창시절과 청춘을 아무렇게나 사는데 허비하였습니다. 내내 보고 자란 그들을 닮아가지 않았다는 건 제가 타고난 본성 자체가 탈선과는 멀었듯 싶네요. 친정 부모님의 사랑 온전하게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간신히 벌어먹고 살기에 급급했으므로 자식들 중에 막내라고 한들 굳이 예뻐하면서 아껴주면서 없는 돈을 투자해줄 여유 따위는 친정 부모님께 없었겠지요. 어른이 되어서는 두 분을 이해하게 되었으나 학창시절에는 많이 서러웠어요. 애정결핍이 늘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도 저를 챙겨주지 않았고 정말 알아서 살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공부할 시간은 더 줄어드는 것이었죠. 대학은 언감생심 꿈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일자리부터 잡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기업 이름을 단 공장이었어요. 일부러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기숙사 제도가 있는 곳을 더욱 택했죠.
처음 월급을 받고서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봤을 때 정말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신기해서요.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다른 분들의 눈에 들어왔나 봐요. 어느 날 고참 언니가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나랑 똑같은 지역 출신이더라. 내가 지금 여기서 아예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고향 친구들, 지인들하고 매일 연락하면서 지내거든. 다른 게 아니고 너 혹시 남자친구 만들 생각은 없어? 쭉 지켜봤는데 네가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 것 같아서 괜히 이상한 남자들 꼬임에 넘어가기라도 할까봐. 그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네가 일할 줄만 알지 남자는 모르잖아? 이런 상태가 제일 위험하다. 그러니까 혹시 생각 있으면 나 통해서 남자친구 한번 만들어봐. 남자친구요? 저는 제가 못난 탓인지 가족도 친구도 누구 하나 의지할 상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연애라니 너무 딴세계 얘기 같아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아서 죄송한데 그냥 거절할래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고참 언니는 박박 우겨대면서 상대의 연락처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지역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연락이나 해보라면서 말이죠. 그 남자가 제 고향과 아주 가까이에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소리까지 다 들어놓고서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고참 어머니는 그 후로 반년 후 갑자기 일을 그만뒀고 사라졌어요. 제가 유일하게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인가 더 이상 그 일에 미련이 없어졌고 오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었어요. 본가로 돌아왔지만 제가 돈을 모아왔을까봐 어디 주워 먹을 게 없을까 싶어서 눈에 불을 켜는 친정 식구들이 너무 싫어서 저는 기숙사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구한 척 연기하면서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짐 정리를 하다가 문득 연락처에 적힌 종이를 발견했어요. 고참 언니가 생각이 났고 웬 용기가 솟은 저는 그 번호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금방 받더라고요. 저보다 4살 위의 그 남자는 고참 언니의 먼 지인이었으며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여자를 소개받는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닿은 인연 그냥 흘려보내기 아깝다는 상대의 말에 이끌려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남편과 공감대가 많았어요. 심지어 남편은 저를 만나기 몇 달 전에 양친을 교통사고로 여인바까지 있었습니다. 둘 다 가정 안에서 애정결핍을 안고 살아왔기에 서로를 잘 보듬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위로 결혼한 형이 있었으나 제가 보기에 형제가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아주버님은 집안의 이단아 같다고 했어요. 없는 형편에도 혼자 꾸역꾸역 공부하고 일찍 돈 벌고 악착같이 살더니 꽤 안정적인 집안의 여자를 만나서 대릴 사위로 들어간 인물이었으니 딱 저처럼 살아온 남편하고는 결이 다르신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형님과 여자끼리 나름 친목을 다져보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예 곁은 안 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어색하고 경직된 사이로 계속 지냈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을 낳고 비록 풍족하진 않아도 알콩달콩 살아갔습니다. 저희 아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똘똘하고 야무졌어요. 키울 맛이 낫달까요? 아이가 자랄수록 남편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모처럼 저희 세 식구가 외식을 하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그날 저희 아이와 남편이 나눈 대화가 기억이 나네요. 외식을 한 게 행복했는지 아이는 집에 오는 길에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남편은 점점 머리가 커져가서 자기 의력을 피력하기 시작한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도영이 혹시 아빠한테 그동안 서운한 거 있었으면 지금 털어놔봐. 그럼 아빠가 다 들어줄게. 아빠가 나한테 관심을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아빠는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아. 그러자 아이가 내놓은 대답에 남편이 깜짝 놀랐었죠.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고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이를 위해서 늘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아이가 친구는 누구를 사귀었는지 책은 얼만큼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도 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런 식의 말을 아이로부터 듣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대요. 아빠가 우리 도영이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우리 도영이가 아빠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아빠야말로 나를 잘 모르잖아. 내가 친구랑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아빠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어.
좋아하는 책이 어떤 건지 물어봐 준 적도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도 아빠는 몰라. 엄마는 다 아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은 깨달음이 왔었다네요. 어른의 시각과 아이의 시각이 다르단 걸 그때 알았고 아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사실 저도 내심 놀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하던 생각을 제 아이가 똑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가족들의 애정을, 그 관심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독차지하고 싶어서 아등바등하며 일부러 사고를 쳤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저의 기질을 혹시 아이가 물려받은 것일까봐 속으로 남몰래 심장이 철렁했었네요. 그날 남편은 아이와 둘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밤까지 즐겁게 놀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앞으로 더욱 좋은 엄마가 되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소중한 가정을 제가 잘 가꾸고 지켜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피어올랐죠. 하지만 정말 하늘도 무심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이가 처음 팔이 아프다고 했던 게 말이죠. 그 전날이 행복한 외식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교롭게도 시기를 정확히 기억에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팔이 아프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느 지점이 그런지 왜 그런지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아픈지도 아이는 묘사하지 못했어요. 그래? 도영아, 많이 아픈 거면 엄마하고 내일 병원 갈까? 아니야, 괜찮아. 팔이 좀 아프기는 한데 많이 아파서 못 참을 정도는 아니야. 아이고, 우리 기특한 아들. 괜히 엄마 아빠 생각한다고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절대 안 돼.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으면 바로 엄마한테 말하기야. 알았지? 약속하자. 아이는 씩씩하게 굴었고 저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아이는 여전히 이따금씩 왠지 모를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렇다 한 진단명을 받진 못했고 진통소염제 같은 것만 자잘하게 처방을 받았어요. 시간이 좀 흐르자 나중에는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가정마저 대두되었죠. 한창 자랄 시기에 부모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서 꾀병으로 발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내과에서 그런 소견을 받고 났을 때 저와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슴 한켠에는 저희 둘 다 집에서 더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였던 과거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런 점을 유전으로 물려준 것일까 봐서 걱정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사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하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심리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가정에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 되었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더 허비하면서 아이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효자 그 어린 나이에도 부모 걱정시키기 싫어서 웬만한 아픔을 꾹 참아 눌러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억누를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가끔씩 팔에 힘이 쭉 빠지기도 하였으며 걷다가 주저앉기까지 하게 된 아이를 보며 저희 부부는 절망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때가 되어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이건 뭔가 대단히 심각한 병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래서 무지는 죄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무지함에서 비롯된 안일함이 자식을 괴롭게 만들었으니 저희 부부는 부모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를 들쳐업고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갔어요. 대학병원에 찾아간 끝에 아이가 희귀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발병 원인은 모른다고 하였어요. 정확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죠. 저희 부부는 거의 울면서 그 희귀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손뇌의 일부분이 비대하게 돌출되면 척수액이 뇌로 잘 공급되지 않아서 척수와 뇌의 비어있는 공간에 축적되어 물주머니와 같은 형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돌출된 손의 일부분이 비대해져 두개골 아래쪽 바깥으로 뇌가 자라게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증상이 제대로 발견되는데 간혹 정상으로 보이다가 후에 발견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 아이라는 건가요, 선생님? 저희 아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처구니 없는 추측까지 해가면서 아이를 힘들게 두었어요. 저는 엄마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속죄할 수 있도록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치료할 수 있는 병 맞죠? 대표적인 증상은 각종 신체 부위의 통증, 피로,
시력 상실과 성대마비, 그리고 몸의 말초 부분이 저린 증상이 있습니다. 간혹 다리 근육 약화를 보이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동작이나 혈압이 상승할 경우 뇌에 압력이 가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다행인 점은 수술을 통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정말 뭐든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수술말 잘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동안 옆에서 남편은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낫기만 한다면, 살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이겠나요? 아이가 저희 곁을 영영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죽고 싶었으나 수술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말해주었어요. 걱정 말라고요. 아빠, 엄마만 믿으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부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네, 돈이 문제였어요. 은행 대출 빚이 있는 상태였기에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무조건 1금융권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비참하였던 사실은 제가 당시에 신용불량자였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제 명의를 가져다 쓰셔서 그리 만드셨거든요. 그런 마당인데 친정 식구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건 아예 상상조차 안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머리를 싸맨 끝에 아주버님과 형님을 찾아뵙기로 하였어요. 먼저 전화를 드렸었죠. 남편이 자기 형하고 하는 통화를 옆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형,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형하고 형수님한테 부탁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갈게. 우리라니? 재수 씨하고 온다는 거야? 왜? 그냥 지금 말을 하지 그래. 아니, 지금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도영이 있잖아. 아픈 지 벌써 오래됐는데 원인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매고 있었던 거 형도 알지? 그거 관심 받고 싶어서 꾀병 부렸던 거 아니야? 도영이가 네 친자식은 맞나 보다. 어쩜 그렇게 아빠하고 아들이 닮았냐? 나약해 빠져선 잔머리만 얄밉게 살살 굴려다니는 게 아주 똑 닮았네. 잔머리라니 형은 무슨 말을 그렇게... 아니, 지금 이럴 게 아니고 우리 도영이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대. 수술을 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지만 수술 못 받으면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 뭐? 희귀 질환? 어쩌다가 어린애가 그런 걸 앓게 된 거야. 그래서 뭐 하자는 건데? 설마 수술비 마련하려고 연락한 건 아니겠지? 형, 이게 수술비가 생각보다 너무 막대하다. 그런데 지금 나도 그렇고 도영 엄마도 그렇고 신용카드 할부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야. 수술비 대달라고 안 해. 다 빌려달라고도 안 해. 그냥 형이 지금 형편이 되는 만큼 조금이라도 빌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되는 대로 다달이 바로 갚을 수 있어. 참나, 기가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가 있나. 하나뿐인 자기 자식이 희귀질환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돈 한 푼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네 꼴을 봐라. 네가 살아온 인생이랑 고작 이 정도 되는 것이고 너는 고작 그 정도의 부모밖에 안 된다는 거야. 옆에서 듣는데 그 대목에서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감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진짜 피가 솟구치는 느낌이었어요. 사이코패스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식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향해서 그게 어디 할 소린가요? 게다가 자기 친동생이고 아픈 아이는 자기 친조카인데도요. 제가 분노와 서름에 찰 눈물을 흘리며 전화기를 낚아채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려서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좋게 참으면서 아주버님을 어떻게든 회유를 하면서 통화를 마무리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순간적으로 원망스러웠지만 전화기를 내려놓은 남편의 처절한 표정을 보고 제가 잘못 생각했음을, 제가 오히려 잠시 어리석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픈 자식 앞에서 그깟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무슨 상관인가요? 남편이 옳은 것이었죠. 지금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라곤 아주버님과 형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더럽고 치사해도 비위를 맞추면서 수술비를 마련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마지못해 말씀해 주신다는 듯이 고민 좀 해보고 답을 주신다고 하였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자 아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심정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네요. 주말이었기에 남편하고 저는 각오를 다진 채로 두 분을 찾아갔습니다. 으리으리하지는 않아도 고즈넉하고 기품이 넘치는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죠. 그 앞에 당도한 것만으로도 약간은 기가 죽는 기분이 들었으나
아이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어 안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앞마당에서 꽃을 다듬고 계시던 형님이 보였어요. 꽃 줄기를 가위로 자르시다 말고 저희 부부를 발견하시고는 즉각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쓰고 계시던 챙이 넓은 모자를 휙 벗어던지시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웬 거지 새끼들이 염치도 모르고 끝내 동략을 하러 왔네. 뇌에서 그 말이 인지가 되는 것보다도 주먹이 쥐어지는 게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올랐죠.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옆을 슬쩍 보니까 아랫입술을 꼭 깨물고 있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남편을 향해 내가 나서겠다는 눈빛을 전달한 뒤 형님에게 혼자 가까이 갔습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아주버님을 통해 다 들으셨지요. 생판 남을 도와달라고 저희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도영이 아주버님의 하나뿐인 친조카이고요. 형님의 하나뿐인 시조카 되는 아이예요. 수술만 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데 이걸 외면하실 건 아니시죠? 염치 없이 부탁드리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저희 심정도 좀 헤아려 주세요. 무조건 최우선으로 빌려주시는 돈을 갚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살더라도 그 돈부터 갚을게요. 은혜 잊지 않을 겁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받아먹을 궁리는 엄청나게 하고 있네. 자꾸 조카라는 사실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볼 생각 좀 하지 마. 우리 마음 약한 애들 아빠가 괜히 흔들리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정신 차리도록 해줬지. 한심하게 살아온 천치들은 이런 순간에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줬어.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더라고. 형님, 제발 부탁드려요. 어떤 계산이나 감정을 앞세울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게요. 돈을 갚아드리는 것 이상으로 보답하며 살도록 할게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실 형편 충분히 되시잖아요. 이것 봐라,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형편이 되니까 빌려줘야 한다는 논리. 내가 우리 동서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형편이 된다고 해서 내가 왜 꼭 도와줘야 하는데? 다 큰 어른들이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애를 낳았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들이 해결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부터 열까지 잘난 것 하나 없고 멍청하고 무지하고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이라곤 억척스러움밖에 없을 것 같으면 애를 낳아서 키우지를 말았어야지. 감정에 호소하면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나는 있지, 두 사람을 안 도와주는 게 바로 두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산다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두 사람을 도와주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두 사람은 무슨 위기가 닥칠 때마다 무릎 한번 꿇고 말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야. 딱 그 정도 수준들이니까.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정원 바닥에 꿇은 무릎보다도 가슴이 말도 못하게 아팠습니다. 제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그때 무슨 생각을 더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다가와서 저를 일으키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마치 온몸에 힘이 빠진 사람 마냥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저 멍하게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형님께서는 그런 저희 부부를 향해 이만 꺼지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그 표정을 보고 나서야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셨지요. 제 옆에서 남편이 어딘가 반갑다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 역시 집에 있었구나. 우리 왔어. 형수님께 부탁을 드려보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가 잘 안 되어서. 형, 근데 형이라면 우리한테 기회를 줄 거지?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끈질기게 안 가나 싶어서 나와본 거야. 이만들하고 제발 그냥 좀 가. 형,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형제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가 있어. 형은 우리 도영이가 정말 이대로 잘못된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사람이 어떻게 친가족한테 이렇게까지 냉정해질 수 있어. 형이 이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진짜로 매정하고 냉정한 건 바로 우리 부모님이야. 아버지하고 어머니라고. 나는 늘 뭐든 알아서 잘 해내고 기대에 부응해드려야 하는 장남이었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지. 나는 늘 엄한 부모님의 모습만 보면서 지독한 압박감 속에서 살았지만 너는 그런 것 따윈 몰랐잖아.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나야말로 집에서 늘 외롭고 힘들었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 먹고 시간 보내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형은 어떻게 형 생각만 해? 그래! 난 내 생각만 한다. 그래서 너한테 빌려줄 돈은 먹고 죽을래도 없어. 됐냐? 이제 알았으면 이만 썩 꺼져! 남편이 이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하게 못 박혀 서 있었고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런 남편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만 가자는 신호였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 형님께서는 벼랑간 정원에 물을 뿌리는 호스를 집어들더니 수도꼭지를 돌리셨어요. 그러더니 저희 부부를 향해 물을 쏘아대셨지요. 난데없는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좀 가라 이 인생의 낙오자들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스스로 알아서 좀 하고 살아. 저희 부부를 향해 내지르신 그 말씀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혔습니다. 거의 물줄기를 피해서 도망을 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멍하게 길을 걸으며 저희 부부는 이미 젖어버린 얼굴을 핑계대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했을까요? 이보다 더 비참하고 서글플 수는 없었네요. 가난이 죄지. 그래, 가난이 죄야. 내가 당신에게 면목이 없어. 우리 도영이한텐 너무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 어떻게든 될 거야. 사채를 쓰든 뭘 하든 우리 자식부터 살리고 보자. 어떻게든 돈을 갚고 나면 또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그런데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살진 않을 거야, 여보. 나 지금 이 처절한 순간에 대고 맹세할게. 오늘의 이 수모, 나는 죽는 날까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복수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복수를 할 거야. 그때가 되어서 행여나 나 말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나 역시 마찬가지야. 결코 오늘을 잊지 않고 이 악물고 살아갈 거야. 당신에게, 우리 도영이에게 한 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나 앞으로 죽도록 노력하면서 살 거야. 돈 앞에서는 사람이 바닥까지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어. 피를 나눈 가족도 이기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역시도 잘 알았어. 내 가족은 당신하고 도영이, 이렇게 오직 우리 세 식구뿐이야. 나 앞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갈 거야. 남편의 얼굴을 보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차갑고도 경건한 기색이 여려 있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각오가 선 것이었지요. 제 스스로의 얼굴을 그때 보지 못했으나 남편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도 별반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곤히 잠든 제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은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머릿속이 차가워졌거든요. 제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아이를 살릴 것이고 앞으로 아이를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살겠다는 굳센 각오가 섰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체면 따위는 없었어요. 제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저는 다 연락을 해서 돈을 부탁하였습니다. 한번 짧게 스쳐갔던 인연들, 연락이 닿는다면 무조건 연락을 해서 사정을 말하고 돈을 부탁하였지요. 그리고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그런 무서운 대출도 당연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든 수술비를 충당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 시기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소식이 끊겨서 연락할 방도가 없었던 저와 남편을 처음 만나게 해주었던 20살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떠난 곳에서 만났던 그 공장의 고참원이었습니다. 병은 원래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한다는 옛말이 딱 맞네. 내가 간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려고 와봤다가 정말 우연히 짧게나마 네 소식을 들었어. 아들 수술비 때문에 아주 오만 곳에 연락을 다 돌렸다면서.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언니가 설마 한국을 벗어나 일본에서 살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설마 제 소식 그렇게 접하시고 제 연락처 받아서 연락하신 거예요? 그 지역에 일본 기업의 공장들도 많았잖아. 기억나? 그래서 내가 어쩌다 보니 일본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을 몇 알게 되었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희한하게 흘러가더라. 우리나라에 잠깐 나와서 근무했던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일본에서 쭉 산 거야. 아무튼 파란만장한 내 이야기는 뒤로 하고 급한 네 이야기부터 해결할까? 내가 비상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허술한 주부라서 큰 돈은 못 빌려줘. 그래도 얼추 500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라도 도움이 될까? 500만 원이요? 그럼요, 당연하죠. 엄청 도움이 되죠. 세상에. 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의 은인이에요, 언니. 정말 은혜 안 잊을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아프다는데 빌려줄 형편이 되는데도 외면하면 그게 어디 사람이야? 내가 가방 끄는 짧아도 기본적인 돈이나 알고 살아. 고참 언니의 너스레에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그 무렵 제가 형님과 아주버님 일로 인간 불신에까지 걸릴 정도였는데 고참 언니 덕분에 그건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 지인들이 다들 돈 빌려주기 어려울 것처럼 굴어서 가망이 없는 줄 알았지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저희 부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났던 게 각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돈을 모아서 힘을 합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그 결과 저희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뇌 그리고 척수를 건드리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병원 생활을 하며 상태를 지켜봐야만 했어요. 더 오래 있을수록 돈이 더 들었지요. 그러니 저희 가정에게 내밀어진 온정의 손길들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웠던 것이죠. 인고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저희 아이가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재차 다짐했어요.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기로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야무지게, 멋지게 살아보기로요. 무지하고 가난한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세상의 이치를 냉혹하게 깨우친 뒤였기 때문에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 또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저희 부부에게 먼저 그런 말을 자꾸 해오더라고요. 큰 수술을 이겨내고 나니까 저희 아이도 세상이 달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다짐을 지키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과장을 조금 보태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죠. 일을 했고 공부를 했어요. 그전까지 저는 재테크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부끄럽지만 사실 개념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게 왜 삶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다르게 살기 위해 그런 것들을 배울수록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계층을 건너가는 사다리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쉽사리 저희 부부에게 잡혀주진 않았습니다. 마치 허락된 자들에게만 허용이 되어 있다는 것처럼 저희 부부에게는 그것을 건널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 저희 가정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들의 돈을 다 갚고 나서도 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저희는 그분들에게 감사카드를 손으로 써서 보냈고 경조사가 들려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걸 챙겼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분들을 포함한 그분들의 주변에게 저희 가정이 아주 좋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의 책임감, 됨됨이를 보고서 저희에게 일을 연결해주고 싶어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부가 신경 썼던 존재는 바로 고참 언니였는데요. 그 후로 하도 잘 챙겨드렸더니 언제 한 번은 기어이 저희 세 식구를 일본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 셋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를 보고 온 것인데도 외국을 다녀오니까 생각이라는 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후회 없이 멋진 세상 보면서 살고 싶어졌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저희는 늘 성장을 해 나갔기에 계층의 사다리를 건너는 것,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래된 구옥 빌라에서 살았던 저희 가정은 어느새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이 받아온 일감이나 같이 하면서 간단한 수리 일을 했던 남편은 이제 어엿한 수리센터 사장님이 되어 있었고요. 돈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동대문 시장에 나가 옷을 떼오고 그걸 각종 거래처에 연결하는 걸 하다가 적성을 찾은 저는 어느새 그 길을 쭉 따라오다가 젊은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을 창업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기술도 모르고요. 사진도 잘 찍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열심히 성실히 움직이는 것만은 자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서 함께 일하겠다는 직원들이 생겼고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구색을 갖춘 쇼핑몰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끝없는 성공 신화가 이어졌죠. 저희 아이, 우리 도영이는 진통을 겪었던 사춘기를 지나 수험 공부에 매진하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고요. 성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의 안정권으로 갈 수준이었는데 방심하지 않으려고 늘 공부에 열중이었고 미국 대학도 고민 중이었어요. 바로 그런 일상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전화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누구시라고요? 누구신데 대뜸 저를 동서라고 부르시는 거죠? 설마 형님? 형님이신가요? 그래 동서 나야. 그동안 잘 지냈지? 동서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주 잘 나가더라. 덕분에 동서 근황을 내가 알 수 있었지 뭐야. 연락처도 거기 통해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고. 네, 알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한 이야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용건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연락 주신 걸 텐데요. 아우 섭섭해라. 꼭 무슨 용건이 있어야만 연락을 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잖아. 예전 일 내가 정말 많은 반성을 하면서 지냈고 이제는 많이 변했어. 동서가 알아줬으면 좋겠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면 들어드릴까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이만 끊을게요. 동서! 잠깐만. 그러지 말고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줘. 아니지. 전화로 하기엔 좀 그런데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지난 회포도 좀 풀고. 아니요. 안 그러고 싶어요. 지금 바로 용건 말씀하실 거 아니면 전화 끊고 싶네요. 제가 좀 바쁜 사람이라서요. 그렇지. 동서가 많이 바쁘지? 다름이 아니라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3년 전에 정말 억울한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분통 터지게 재산 날리고 친정 부모님 쓰러지시고 그러다가 작년엔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애들 아빠까지 암에 걸려서 수술만 2번 하고 우리 정말 힘들게 지냈다. 그러고 나니까 수중에 돈이 없어. 이제 내년이면 우리 작은 애 대학 가야 하는데 솔직히 대학 등록금도 내기 어려운 판국이야. 큰애는 군대를 늦게 가서 아직 군 복무 중인데 내년이면 나오거든? 근데 큰애도 정말 막막해. 대학을 중퇴를 하는 바람에 여튼 이래저래 힘든 와중에 애들 아빠가 암이 재발했다고 엊그제 병원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하늘이 도왔는지 수술을 해볼 만한 상태이긴 한다 그래서 얼른 상황이 급한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2사람밖에 없더라. 우리 가족이잖아. 이럴 줄 알았어요. 결국 돈 얘기였군요. 하긴 돈이 아니면 연락하실 일이 없으셨겠죠.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들 아빠 동서에겐 하나뿐인 시숙이잖아. 보아하니 지금 사는 형편이 괜찮은 것 같던데 설마 외면할 건 아니지? 예전에 우리 부부는 미성숙해서 실수를 저질렀다지만 2사람은 우리보다 나으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을게. 글쎄요. 저희도 생각보다 그렇게 성숙하진 않아서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네요. 어쨌든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의논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동서. 기다릴게. 지금 상황이 좀 많이 급하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연락 좀 부탁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훅 끼쳐왔어요. 정확히 10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딱 10년 후에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형님의 부부의 위치이며 상황이 뒤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신은 있다라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세월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이라는 확신 또한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상념에 잠긴 듯 한참을 가만히 그렇게 있더군요. 제가 전달한 내용을 속에서 곱씹듯이 말이에요. 읽고 남편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형, 이미 애저녁에 죽었어. 내 기억 속에 묻혀있고 나는 지금 속으로 우리 형을 애도한 참이야. 지금 아직 살아있고 죽을 수도 있다면서 돈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 형 아니야.
나에게는 이제 형이 없어. 당신 뜻 알아들었어. 내가 조용히 마무리할게. 남편이 진실로 그 속까지 매정할 수 없는 사람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마무리를 짓기로 했어요. 남편이 형님이나 아주버님을 상대하다간 훗날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거든요. 나쁜 역할을 자초한 저는 엄청나게 찍힌 형님에게 걸려온 부재중 표시를 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다시 걸려온 연락을 받았지요. 동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초조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도와줄 거지? 돈을 다 대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급한 불만 좀 끌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정도로 염치 없진 않아? 애들 아빠도 지금 숨이 너무 가빠서 어제부터 호흡기 달고 있어서 통화를 못하는 것뿐이지. 직접 부탁을 하고 싶어 해. 너무 간절하고 예전 일에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야. 미안해 하시면 옛날 그때가 없던 순간이 되나요? 형님, 어떤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낙인처럼 박히더라고요. 그 어떤 걸로도 덮이지 않고 낫지도 않아요. 동서, 이러지 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 너무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야. 매몰차게 나와선 안 돼.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상처받은 관계는 결국 회복되기 마련이잖아. 회복이라니 잘 모르겠어요. 몸에 생긴 멍은 곧 없어지지만 마음에 생긴 멍은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네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멍든 마음 같아선 두 분께 희망 고문을 안겨드리고 나서 뒤통수를 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요. 처음부터 돈 못 드린다고 딱 잘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대체 왜 이래? 복수심에 이러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우리 애들 동서의 시조카들, 우리 애들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형님도 그때 여유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형님 자식들보다 그때 저희 도영이가 훨씬 더 어렸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요, 형님. 지금 제가 문득 궁금해진 건데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나 매몰차게 구실 배짱, 용기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셨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악몽은 안 꾸셨어요? 저는 그때 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되갚아드리는 걸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가슴이 뻐근해질 정도로 기분이 불쾌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도와달라고 누가 내 손길 쳐내고 거절하는 거 이거 정말 못할 짓인데 형님은 어쩜 그렇게 그때 태어나게 잘 도와셨어요? 타고나신 건가요? 저도 그간 많이 독해졌다고 생각했건만 형님 발치에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지내세요. 어떻게 사실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떤 연락이든 안 주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형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잠든 아이의 방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 부부는 조용히 작은 등 하나만 켜놓은 부엌에서 술잔을 기울였어요. 많은 상념들이 그 술에 섞여 있었고 저희 부부는 많은 대화를 나누는 대신 그저 서로의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은 그 술에 털어버리려는 듯 말이지요. 애써 아무 생각 안 하고 지내려 하였어요. 그러다가 2달 뒤 아주버님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때 수술을 받으셨는데 예후가 좋지 못했고 금세 돌아가신 것이죠. 빚만 남겨졌다는 후문을 함께 접하였네요. 형님께서는 먼 지방으로 내려가신 듯 했습니다. 고3 수험생인 작은 애를 데리고 그런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더 알아보진 않았어요. 거기까지가 가족이 돼 가족이라 할 수 없는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시간이 다시 꽤 흘렀어요. 저는 지금 여유로운 일상을 영위하고 있지만 때때로 마음에 든 멍자국을 문지르며 사색에 잠기곤 하네요.